청년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됐습니다. 특히 이번 그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보여준 청년 세대에 대한 분노,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당장의 정치공학이라든지 선거 표심 잡기의 유불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는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릴 수가 없을 텐데, 이렇게 왜 청년 세대가 분노하고 그것이 표로 표출되어 있는가? 결국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보장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 여기에서 기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 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또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우리는 지금쯤은 반드시 되짚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우리 시의 청년들 각 그룹에 대표할 수 있는 청년들 한 30명과 한 2시간에 걸친 그 프리토킹을 했습니다. 주로 저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경청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불안과 불만, 그리고 그들의 고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도 들어갈 겁니다. 그 정치권, 특히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이제 청년들이 갖고 있는 불안과 불만에 대해서 가급적 세대 간 혹은 계층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통합과 연대 관점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청년층의 불만은 이례적인 게 아니라 그동안 사실 쭉 누적되어 왔고 지속적으로 표출돼 왔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하나 예를 들면 2018년 우리가 평창 올림픽을, 동계 올림픽을 유치했을 때 일입니다. 이전에는 그 남북 평화 화해를 위해서 세계 선수권 대회라든지 아시안 게임 같은데 남북 단일팀을 만들면 와, 기대하고 굉장히 박수를 치고 국민들이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2018년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남북 단일팀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잘 아시겠지만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었어요. 그래서 막 박수를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혀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젊은 세대의 반발이 컸었던 거죠. 우리나라에는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 하나가 없는 가운데 선수들을 뽑느냐고 미국이라든지 그 캐나다 이런 데까지 다 다니면서 교포 사회에 운동하고 있는 아이스하키 여자 선수들을 발굴해서 한 2년 이상을 준비시켜 왔는데, 이렇게 준비시켜 온 우리 젊은 선수들이, 여자 선수들이 하루아침에 남북 단일팀을 만드니까 적어도 반 정도의 여자 선수들은 2년 동안 훈련되어 오고 국가대표로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기회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온 것을, 그전에는 단일팀을 만드는 남북 평화의 관점에서 훌륭한 일이니까 우리가 이걸 양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국가대표가 된 선수들을 국가가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밀어내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었죠. 그래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 우리 청년들의 이 반발에 의해서 우리 기성세대들, 특히 정부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로 그 대통령께서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 그 선수촌까지 방문해서 우리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이해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거의 울부짖듯이 우리는 초중고 대학교 실업팀 하나 없이 자라봤다. 그리고 국가대표 팀 하나를 위해서 2년 동안 준비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우리는 갈 곳도 없는 우리들이 국가대표로 하고 자긍심 갖고 모였다가 그 기회를 잃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대통령께 호소했어요. 대통령께서 지혜를 아무리 짜내도 대안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이후에 당시 총리께서 그 언론에서 그 나온 거에 의하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차피 여자 아이스하키는 세계적인 수준과 워낙 차이가 큰데 메달권에서도 먼데 좀 그걸 이해하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 했더니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폭발했어요, 불만이. 그리고 총리도 굉장히
그러한 분위기에 당혹해하고 어떻게 수습할 길이 없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럴 때 내가 할 역할이 뭐가 있냐 생각해보고 바로 그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그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 체육진흥과 우리 직원들한테 검토를 부탁했어요. 내일까지 우리 시가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을 창단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라. 그리고 제가 일요일 날 가서 보고를 받고 그래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갖고 있었던 이러한 원천적 어려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방법을 찾자. 그리고서 월요일 날 출근하자마자 일요일 날 검토된 내용 갖고 우리 시의 계획을 세웠고 그 의회에 설득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우리 의회 대표와 제가 진천을 가서 우리 여자 선수들께 우리가 실업팀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국가대표로 뛰고 나서 전체를 다 국가대표 선수들을 원하는 대로 우리 시의 시청 소속의 실업팀으로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 또 그 도정환 장관께서 스위스 로잔으로 날아가서 별도의 작업을 하셨습니다. 이 국가대표가 모처럼 평화올림픽을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한 거니까 우리 선수들이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한국의 선수들이 원래 계획되어 있는 T5는 그대로 잡고 거기다 북한 선수들만 더 얹어서 국가대표 우리 선수들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를테면 28명의 엔트리였으면 28명에다가 북한 선수 12명을 더한 40명으로 국가대표를 인정해달라. 그것이 그쪽에서 보더라도 워낙 세계적인 격차가 있고 그러니까 또 개최국이면서 평화올림픽을 만들어야 될 취지가 있으니까 IOS에서 승인해 줬어요. 그래서 IOS에서 승인받고 국내로 귀국하는 날 장관께서 저한테 바로 전화하셨어요. 정말 고맙다. 수원 씨가 문제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다. 또 총리께서 저한테 바로 수원 씨에 큰 빚을 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은 평화올림픽에서 꼭 필요한 일인데 그래서 제가 진천에 가서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를 만났더니 환호를 지르면서 그야말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에 대한 고마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북한 선수들을 받아들였을 때도 우리 선수들이 기회를 잃지 않고 다 뛸 수 있었고 그들이 올림픽이 끝나고도 갈 데가 있게 됐어요. 물론 그 이후에 저는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지금 창단했고 우리 수원시는 그 팀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 중에서 실업팀으로 오기를 원하는 모든 선수들을 저희가 다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한국에는 여자 아이스하키 팀, 실업팀 우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리그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 중학교 선수들 대회에 나가서 하고 있고 그래요. 문제는 공정의 문제예요. 우리 청년 세대들이 생각하는 공정의 문제. 이것을 기성세대는 간과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죠. 다행히 그 일은 우리한테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가는데 큰 계기가 됐고 그래서 북한의 그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이 그 동계올림픽에 참여했고 그것이 물꼬가 돼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단일팀이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평화올림픽을 만드는 데 기여를 했고 그것이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서 그 올림픽이 남북 평화를 조성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한 역할이 있었던 거죠. 저는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국가는 중앙 정부는 국가대표는 만들 수 있어도 실업팀은 못 만들어요. 실업팀을 만들 수 있는 게 지방 정부예요. 지방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숨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왜냐? 지방 정부가 한 아무리 좀 훌륭한 일이라도 중앙 매스컴에서 크게 다루지 않으면 별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청년들 생각도 역시 비슷한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바늘구멍 같은 시험에 합격해 정규직에 들어간 사람이 벼랑간 비정규직 정규직화돼서 그 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은 불공정하다 하는 것이었죠. 기성세대가 이미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남북 평화 문제 또 평등 사회 이런 것이 보다 숭고한 가치 있고 이전부터 그 기성세대가 생각했던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기성세대가 볼 때 청년 세대가 저렇게 생각하는 것은 숭고한 이러한 가치에는 관심이 없는 이기주의자 아닌가, 이런 기성세대가 볼 때의 시각도 분명히 있죠. 이러한 태도로는 근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저는 제대로 마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 분노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우리 사회가 시작할 때부터 대기업이라고 하는 정규직 트랙에 올라타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자기의 처지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없다. 이런 냉혹한 현실의 인식을 젊은 세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기적이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기적이어야만 살아남는 양극화된 우리 사회가 문제였다 하는 것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 분석이 정확할지는 모르지만 아마 젊은이들에게 보다 그런 관점이 우리가 앞으로 이해해야 될 젊은 세대에 대한 관점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빡빡한 얘기만 해서 재미없죠? 강사가 재미없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겠지만 어쨌든 저로서는 경험에 관련돼서 꼭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런 그 문제 외에도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인구 소멸 위기입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전체 대한민국 면적 12%의 인구의 50%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기초지자체가 226개예요. 거기다가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눠놓고 보면 전국에 228개가 있는데 그 중에 105개가 46% 이상이 그 소멸 위험 지역이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험 지역.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경북 지역에서만 지난 10년간 123개 학교를 폐교했고 학생 수가 60명 미만인 초등학교가 전체의 46%입니다. 지방 소멸 위험 지수에 이렇게 급속하게 진입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은 인구가 125만으로 기초지자체 중에 제일 큽니다. 울산광역시보다도 거의 10만 가까이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가 많은 도시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있는 그 앞 동네에 메탄 3동인데 그 아파트 단지 학교를 갔더니 제가 6학년 졸업식에 갔는데 졸업식에 가서 그해 졸업하는 학생이 몇 명인가 봤더니 109명이에요. 그런데 그 젊은 층이 많이 사는 그 아파트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39명이에요. 이만큼 그 인구 소멸과 단절이 심해요. 이런 것들이 지방에 가면 그러니까 얼마나 더 심각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인구가 늘고 젊은 세대가 많은데도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지방 소멸의 현상을 우리 시에만 봐도 바로 예견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인구 위기를 보면 저출생 2020년 합계 출산율이 0.84. 사실은 이제 출산율이 지금 출산율이라는 게 우리가 관점을 이제 앞으로 출생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야 되지만 일단 나온 것으로만 보면 출산율 0.84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거죠. 이미 지난해부터 한국 사회는 돌아가시는 분이 출생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회에 진입해 있어요. 그리고 2026년 노인 인구가 20%가 돼서 초고령 사회로 이미 접어들게 되는 것이 현재 지난해부터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고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거죠. 이것 외에 또 지방 소멸 위기, 인구 단절, 또 하나가 양극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노동 시장에서 소득 구조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데 국토 양극화가 심각하죠. 그거 아까 얘기했던 수도권 인구 얘기했죠. 그리고 이 수도권의 과밀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데 인구 과밀로 인해서 주택, 교통, 쓰레기, 대기 오염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고 또 삶의 질이 떨어지죠.
아마 그 낮은 출생률, 지방 소멸 위기, 거기다 오히려 수도권의 인구 과밀로 인한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문제 또 거기다가 기후 위기 문제까지를 더하면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희망을 비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한테 당면한 가장 큰 또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보이는 청년이 처한 엄혹한 현실, 안정된 소득을 만들 것이냐, 가정을 꾸릴 지방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자녀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러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생존 전략은 무엇이냐. 저는 저희 아들을 보면서 제 아들이 이제 30대 초반을 지나서 중반에 이제 가까이 가고 있는데 요즘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정말 많은 우리 청년들 그룹들의 그 심각한 위기가 어떻게 그 현실에서 표출되는지를 제가 그 새삼 느끼겠더라고요. 이를테면 제법 번듯한 직장을 다녀요. 근데 그가 그 번듯한 직장을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불안을 크게 갖고 있어요. 34살인데 아직 장가를 안 갔는데 장가를 가는 일에 대해서 직장을 안정적으로 가니까 너 거기서 이제 만나는 여자가 있으니까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청약저축 같은 걸 하고 있으니까 주택을 분양받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런 안정된 토대 위에서 하기를 기대하는데 얘는 그렇게 해서는 자기 평생에 집 한 칸 장만하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곧 사표를 내겠대요. 왜 그러냐? 보다 자기가 미래를 세대를 준비할 일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뭐부터 하냐면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라도 집부터 사겠대요. 그 대출을 어떻게 받냐 그랬더니 일단 지금 그렇게 해서라도 집을 빨리 사지 않으면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그 분양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가운데 평생 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너 그래도 직장 번듯한 데 다닐 때 결혼을 해야 되지 않냐. 집장만은 어차피 그 전세나 뭐 좀 적은 집에 오피스텔 같은 데 살더라도 그 이후에 같이 벌어서 살면 안 되냐. 이게 저희 생각이었던 거예요. 저희 때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현실적으로 처한 위기에 대한 해법과 그 이해가 아주 차이가 크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한 1년 가까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상당 부분 상충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제가 이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로 했어요. 그냥 너 선택을 존중하겠다. 그래서 네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제가 직장 그만두는 것도 저도 승낙을 했습니다. 결국은. 아마 이것이 젊은이들에게 현실에 어떤 그 공감대를 이루고 있을지 제가 다는 이해 못하지만 저는 그 이것이 현실에서 우리 세대와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 인류의 생존의 문제죠. 지금 이제 글로벌 경제 체제 전환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그 먹고 살기 바쁜데 환경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좀 한가한 소리처럼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경제가 먹고 사는 문제라면 환경은 지금으로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세계가 급속히 탄소 중립 경제로 재편되고 있죠. 선진국들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발빠른 조치들을 하고 있어요. 미국과 EU 이런 나라들은 탄소 국경세를 물려서 기정사실화 하고 있어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은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죠. RE100이라고 그래요. 그 신재생 에너지를 100% 쓰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 생산한 것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유럽과 미국 국가들의 큰 기업들이 여러 개가 생겼어요. 이제 그 탄소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분야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산업의 대경쟁력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기후위기 대처가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난번에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탄소 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이런 몇 가지 위기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지난해 그 새로운 비전의 제시로 나온 것이 한국판 뉴딜입니다. 양극화 위기, 지방소멸 위기, 인구 위기, 기후 위기 이런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려고 문재인 정부가 결국 한국판 뉴딜이라는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그린 뉴딜,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사회 안전망 강화, 그리고 수도권 집중, 인구 소멸 이것을 위해서 지역 균형 뉴딜 이렇게 되죠. 향후 5년간 총 160조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대개혁을 위한 그랜드 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 성공하려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린 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장판으로 아무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지역 불균형도 해소하고 사회 양극화도 해소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 다시금 결혼을 꿈꾸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그랜드 플랜을 성공적으로 이끌까 하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아무리 멋진 설계도가 있어도 시공이 엉망이면 좋은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멋진 계획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실행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이 꼭 새겨들어야 됩니다. 망하자고 정책을 만드는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의도가 좋다고 반드시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의도와 나쁜 결과가 괴리가 생기는 이유, 그것은 바로 현장의 부재 때문입니다. 현장은 어떤 논리나 이론보다도 풍부하고 복잡다기합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가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정책 결정 전에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야만 정책 수용성도 높일 수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이전에 제가 문재인 정부 초기 출범에 대통령께서 제1호 공약이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업무 지시 1호 사인하신 게 일자리위원회예요. 그리고선 일자리 현황판을 청와대에 그 큰 현황판을 만들고 매일같이 그걸 보고 진행 과정을 점검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기억나시죠? 그 일자리위원회에 10명의 장관과 10명의 민간위원이 위촉됐을 때 제가 지방정부들이 했던 좋은 일자리 정책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그걸 갖고 스케일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대표 한 사람은 꼭 일자리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 일자리위원회 민간에서 위촉되는 10명 중에 한 명을 그러면 지방정부 중에서 가장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매번 대통령상을 계속 받아왔던 수원시장이 들어와라 그래서 제가 제1기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몇 번 회의를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최저임금 그리고 주 52시간 근로 이것이 동시에 그로부터 1년 후에 진행되는 시점을 갖고서 추진되고 있었어요. 좋은 정책이죠. 우리 그 주 52시간 근로를 우리는 다 지키도록 하자. 또 그래야지 삶의 질을 만들 수 있다.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에서 합리적으로 이해된 수준까지 같이 꼭 보장받도록 하자. 근데 제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를테면 7월 1일부터 진행된다. 그럴 때 6개월 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좋은 정책이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올 때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꼭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근데 장관들이 그것을 귀에 담아 듣질 않아요. 현장을 모르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지역에 버스 회사가 있어요. 300인이 넘는 회사예요. 기사가. 그런데 그분들이 주 52시간을 지키려면 어떻게 됐냐면 현재는 그 당시에 68시간을 일했는데 52시간으로 줄이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죠. 이분들은 실제로 52시간으로 줄이니까 급여가 한 30%가 없어져요. 거기다가 최저임금으로 해서 이미 그 지난 수준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52시간으로 줄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본인들은
급여가 벼랑간 총 보수가 30% 이상 주는 위험을 그렇게 당장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게 되고, 또 하나는 회사는 회사대로 52시간을 근로를 마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그 회사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기사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한 250명 이상의 새로운 기사들을 채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벌어질 때 얼마나 많은 일시적인 버스 기사를 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임금 격차가 생긴, 보수의 격차가 생긴 문제를 기사들을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나타날 때 이런 문제를 여하이 해결할 것을 문제를 짚어갖고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디테일이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 흘려들었습니다. 결국 그 시행일을 앞두고 버스 회사들이 노조 파업이 계속 터졌어요. 저 우리 지역에서 여러 번 겪었어요. 밤새도록 가서 협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사들은 그것이 당장 시행되는 따라서 자기 급여가 30% 가까이 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현장 수용성이 있는 정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지금까지 정책이 중앙주도의 사업 추진 방식에서 너무 익숙해져 왔어요. AI, 로봇 이런 것이 대세가 되는 시대에는 여전히 사회적 자산이 일천했던 60, 70년대에 먹혔던 새마을운동식의 하향식 정책 추진 방향에서 벗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현장과의 소통이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정책이 갖고 있는 위험성과 그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큰 거예요. 21세기판 새마을운동식의 중앙에서 정책 결정하고 시달하는 방식, 현장에서 점검 없이 하는 방식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로운 예로 성공적인 지역개발 프로젝트, 그래서 그걸로 낙후된 지역사회를 변모시킨 해외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다 다녀본 도시입니다. 스페인 북부에 빌바오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아주 기형적으로 생긴 구겐하임이라는 미술관입니다. 이 도시가 조선업으로 굉장히 흥했다가 그냥 다 황폐화된 항구 도시였어요. 거기에 구겐하임이라는 미술관을 세계적인 건축물로 세워서 지역 재생의 세계적 성공 사례로 회자되는 도시예요. 그렇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놀랄 일이 아니에요.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 과정에 있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지역 주도성이라는 거예요.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가 주도해서 민간 합동 연구소를 만들고 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공사가 책임지고 그 계획을 추진한 거예요. 우리의 현재 시스템대로라면 인구 35만이 도시, 폐해 공장이 즐비한 도시, 여기서 수천억이 넘는 세계적 미술관을 건립한다? 우리 도시 같은 경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 예타를 통과할 방법이 없어요. 예타라는 거 뭔지 알죠? 예비 타당성이라고 해서 모든 투자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 시각으로 다 이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니까 하자 말자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수천억이 들어가는 예타를 이 조그만 도시에서 한다는 것을 중앙정부가 절대 승인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지역 주도성 관점에서 이것을 했어요. 그리고 빌바오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킵니다. 스웨덴에 가면 말메라는 도시가 있어요. 시민 대표와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TF가 그 도시의 비전을 계획하고 도시를 살려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말메라는 도시가 이를테면 현대 조선 이런 것 때문에 쫄딱 망했다는 얘기를 듣는 도시예요. 조선으로 크게 발전했는데 우리나라의 큰 조선 하는 그런 대기업들이 경쟁력에서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말매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거기 있는 그 상징물을 우리가 일원에 사갖고 와가지고 그 도시의 정말 아픔을 상징하는 일이 되기도 했는데, 이 도시가 그래서 시민대표와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TF가 그 도시 비전을 만들고 살려내는 원동력이 되는데, 이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가장 중심에 놓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변화의 주체였다는 거예요. 결국 유능하고 강한 지방정부의 실행력, 그리고 자발적이고 참여적인 주민들의 참여, 이것이 성공의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자치와 분권이라고 하는 이런 데서 그 코드를 읽는 거예요. 그 자치와 분권. 근데 한국 사회에서 가능한가?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실은 갈 길이 멉니다. 무늬만 자치입니다. 이할 자치라는 자조적인 표현도 합니다. 지방자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은 어떻게 돼 있나?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최근 10년 만의 사례를 보더라도 거의 10% 가까운 재정 자립도의 하락을 봅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재정 자주도, 재정 자립도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복지비 지출이 있어요. 중앙정부가 결정하는데 그 돈은 지방정부와 같이 매칭해서 내게 돼 있어요. 이를테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기초연금이라고 있어요. 기초연금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65세 이상 된 어르신께 20만 원씩 드린다 뭐 이런 식의 기초연금 공약을 발표해요. 공약을 발표하는데 그리고 나서 되고 나서는 돈을 어떻게 쓰게 하냐면 70%는 국가가 될 테니까 30%는 지방이 되라는 거예요. 재정을 지방정부의 특색 있게 자기 사업을 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그러면 30%를 지방정부가 따라가면서 내야 돼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가 6%를 내고 24%를 수원시가 돼요. 지난해 600억 을 내고 다음 해에 700억을 내게 돼요. 어르신들의 그 전체적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또 그 사이에 20만 원 드리던 것이 30만 원씩 드리는 걸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까지 우리 시로 보면 6, 700억의 가용 재원을 갖고 우리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복지 사업을 하던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재정 자립도는 그마에 따라서 점점 더 열악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복지 사업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복지비 지출이라는 게 복지 증가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더 필요한 것이 있지만 이것을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방정부 따로 같이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장면을 시켜요. 10,000원짜리 시켰는데 시킨 사람이 7,000원을 내고 3,000원은 배달자로 또 내라는 거예요. 웃긴 얘기죠. 지방정부가 배달자이면서 그 돈을 같이 내는 거예요. 전체 지금 지방정부 복지사업의 90%는 국가가 결정한 복지사업의 매칭비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건 10%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심화시키고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는 재정자립도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걸 또 어떻게 하냐. 교부금으로 다 받은 거 갖고 그냥 메꿔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요. 자기가 주체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저 중앙정부가 주는 돈 갖고 매칭만 하니까 내 자율성이 없으니까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요. 비효율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지역 주도성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최고위원을 하면서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서 현장 최고위원을 다녀봤어요.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있어요. 그중 하나가 공모 사업이에요. 중앙정부가 각종 국가 사업을 하면서 공모라는 방식으로 지방정부 줄을 세워요. 그런데 지방정부는 또 성과를 내야 하니까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중앙이 그려놓은 그림의 그 요구에 맞추는 방식으로 해요. 문제를 내놓고 정답 맞추라는 거예요. 정답은 그 지역에서 바라보는 정답이 아니에요. 중앙정부가 그리는 그림에 맞추는 정답이에요. 그리고 그때 또 그걸 따가는데도 100억의 사업이면 100억을 주는 게 아니라 심지어 30억만 주고 70억은 니네가 채워라 하는 식으로 해요. 그나마 30억이라도 따오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이런 식으로 지역 주도성을 전혀 발휘할 수 없게 하는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방 소멸에 대응한다는 사업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다는 사업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부처별로 사업이 쪼개져서 내려와요. 현장은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부처마다 제각각으로 세운 예산 사업들이 사업 대상, 사업 단가 이런 걸 다 지정해서 일명 꼬리표를 달고 내려오니까
어떤 지역은 대상이 없어서 예산이 남아들고 어떤 사업은 모자라서 아우성이고 이런 전형적인 공급자 위주의 정책 마인드가 지금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4대강 사업이라는 대규모 토목 사업을 우리는 막은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도시재생 사업을 갔어요. 마을 만들기 사업을 갔어요. 의미 있죠. 근데 다 이것을 또 어떤 방식으로 해요? 지역의 주도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중앙정부가 공모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또 중앙정부에 예속하는 관점은 전혀 바뀌지 않은 거예요. 현장은 현장에서 책임지고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지역의 필요에 따라서 창의적이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제가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지방분권을 얘기하고 또 예산을 더 많이 가지려고 권력을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지방분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판 뉴딜의 성패가 이루어지려면 지역 주도성에 달려있다. 이것은 곧 역량 있는 지방정부의 존재를 의미해요. 단체장 하나가 똑똑하다고 지방정부가 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3선을 하면서 11년째 수원시장을 하면서 많은 한계를 느꼈어요. 분권을 통해서 권한이 주어지고 그래야만 책임 있는 사업을 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민 참여의 폭도 넓힐 수 있고 그 결과로 지방정부에 대한 시민의 견제도 활성화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건설회사를 다녔어요. 건설회사를 다니면 지금 우리 동주민센터 있죠. 동사무소라고 이렇게 그러지는 주민센터 하나 새로 짓는데 제가 건설회사 다녀갖고 제가 돈을 써갖고 제가 주인인 건물을 짓는다면 6개월이면 짓고 70억이면 짓는데 지금 이것은 정부 주도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다 짜맞춰식으로 형식 절차에서 어긋나면 안 되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하고 거기에 또 관급공사가 별도로 나가고 이러면서 또 예산도 하루아침에 다 안 내려오니까 2년에 이상 걸쳐서 날아와요. 공사기간은 1년 6개월이 걸리고요. 제가 70억이면 질 수 있는 일을 100억이 넘게 됩니다. 주인이 없는 건물을 만들어요. 다 줘놓으면 반드시 물이 새는 하자가 벌어져요. 왜냐?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만큼 우리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공감을 얻을지는 모르겠어요. 주인이 없는 건물을 만드는 게 지금 관급공사의 대부분입니다. 예산을 더 절약할 수 있고 더 확실하게 시공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권한을 안 주냐. 그때 당시에 국토부 장관께 제가 부탁을 했어요. 관급공사에 폐해 아냐? 안 돼요. 고칩시다. 어떻게 고치냐. 저한테 그러면 몇 가지 권한을 달라. 그러면 이전에 했던 방식과 이것과 당신들이 비교해 보시라.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들고 더 주민들에게 요구 수준에 맞출 수 있는지를 내가 보여드리겠다.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제가 실제 실행 계획을 올렸더니 안 된대요. 현행법에서 안 되니까. 우리 시 동주민센터 하나를 세우는데 시장이 결정할 수 없는 그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없는 구조.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형식 절차만 다 지키면 돼요. 제가 우리 수원에 KT 위즈라고 하는 프로야구 19단을 유치한 사람입니다. 2011년에 시작을 했고 2013년에 수원 지역이 프로야구 19단 유치를 결정했고 2015년에 1부 리그 첫 경기를 수원에 있는 야구장에서 하게 됐어요. 2013년에 결정해서 2015년까지 제가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프로야구 19단이 되는 홈구장인 수원 야구장을 1부 리그 경기가 가능하도록 제대로 짓는 거였어요. 2년 안에 기존의 현대 유니콘스라고 하는 야구단이 예전에 쓰던 야구장을 최근에 경기를 할 수 있는 가장 현대적인 야구장으로 탈바꿈시키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300억이 좀 넘게 걸렸어요. 300억이 좀 넘게 걸렸는데 건설회사로 보면 1군, 2군 쭉 있습니다. 규모를 나눠서 할 수 있는 그 건설회사의 규모를 또 결정해 놓는 거예요. 1군 업체가 리모델링 공사 300억을 하는 걸 다 빼요. 안 해요. 왜냐하면 별로 이익이 안 남는 거예요. 그 규모에 맞게. 1군의 그 규모에 맞는 그 건설 공사가 되다 보니까 참여를 안 해서 2013년에 유치해 놓고 2015년에 봄까지 야구장을 제대로 져서 오픈해야 되는데 입찰을 했더니
간신히 설득해서 한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한 개 업체 들어오면 이 입찰 방식에 의해서 유찰이에요. 다시 공모를 해요. 한 더 달 걸려요. 2차 또 입찰을 했더니 여전히 관심이 없어요. 한 개만 들어왔어요. 저는 속이 타요. 왜냐하면 빨리 2015년에 일부 경기에 맞춰서 이걸 제대로 전해야 되니까. 우리 공무원들, 야 이거 2번씩이나 유찰됐으니까 그냥 하자 그랬더니 안 된대요. 자기들이 감사에 걸려갖고 다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번에는 그랬습니다. 이거 또 한 번 들어와서 한 개밖에 또 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러면 여전히 그래야 된대. 그러면 시민들이 기대하는 2015년에 일부 리그 야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때부터는 제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우리 공무원들 다치지 않게 할 테니까 시장이 강압적으로 시켰다고 서류 만들어라. 그리고서 진행하자. 어차피 우리가 갖고 있는 예가에 100% 이내에서 들어오면 나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이 그걸 갈 수밖에 없다. 했어요. 2015년에 수원에서 19단 야구가 출범을 해서 경기를 하게 됐어요. 아니다 할까 감사원 감사가 나와요. 절차를 위반했다. 제가 당시에 당은 다르지만 경기도지사한테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를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이 절차를 지킨다고 해갖고 결국은 짓지도 못하고 그 시설도 갖추지 못한 가운데 하게 하는 게 맞냐. 제 말이 맞다죠. 그러면 당신네 정부였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유로 좀 써라. 썼어요. 그런데 결국은 감사원 지적을 받고 직원들은 징계를 시키라고 그러고 우리 시는 교부금 10% 페널티라고 320억 공사 중에 32억에 대한 페널티를 결정했고 그리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기로 했으니까 기관 경고도 받고 그래요. 근데 제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한다고 행안부를 통해서 막 항의하고 그랬더니 결국은 다시 심의를 해서 50% 감면을 해서 16억 페널티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아무도 잘못한 일이 없어요.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절차가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게 현실이에요. 지금 요즘 프로야구 19단인 막내 구단인 KT가 오늘도 경기를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지난해 리그 전체에서 2위도 하고 그래서 조금 보람을 느끼긴 하는데 그때 야구장 제대로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망신이죠. 이게 제가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제대로 하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저는 자치와 분권으로 제대로 일하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사업을 추진할 때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이나 지역에 제대로 된 지역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음. 문재인 정부가 분권에 대해서 보다 강한 의지가 있어요. 국세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맞추기 위해서 지방재정 확충을 1단계 재정분권을 시행했고 현재는 2단계를 추진 중인데 현재 저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각 부처 간의 이견으로 쉽지 않은 상황을 계속 맡고 있어요. 제가 최고위원으로 있어서 그래서 재정분권 특별위원회를 우리 당에 만들게 했고 그걸 갖고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얼개를 맞는 가운데 제가 2년의 임기 중에 7개월 지나서 또 최고위원을 사퇴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또 재정분권의 특별위원회는 지금도 허공에 또 뜨게 됐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방재정 확충 과제는 이제 비단 세율 조정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복지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 사업, 중앙정부가 결정하면 중앙정부가 다 돈을 내야죠. 지방정부는 자체 사업을 통해서 돌봄 사업이라든지 사회 서비스 사업 같은 데 집중하는 그런 역할 정립이 필요한 거예요.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복지 사업에 대한 구상을 놓고 경주할 때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골라야 하듯이 복지 사업에 대한 주먹구구식 행정과 재정체계에 대한 정비를 선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 많은 복지 사업을 또 새로 쏟아놓으면 그것은 지방정부를 또 고사시키는 이런 일이 또 벌리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 과연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저는 분권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과정 중에서 권한과 책임을 나눠주는 것이 자치인데
그 현장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일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로켓이 쏘아 올려져서 그 로켓에서 대기 성층권을 벗어나면서 엔진을 분리합니다. 1단계 엔진에서 2단계 엔진으로 점화를 하고 분리를 하죠. 우리나라가 2만 불 소득까지는 상당히 잘 달려왔어요. 2만 불에서 3만 불 갈 때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 2단계 엔진의 점화 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7년이면 건너뛸 2단계를 13년이 걸렸어요. 선진국은 선진국에서 지방 분권을 한 게 아니라 지방 분권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선진국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2단계 로켓 엔진의 점화의 순간을 놓쳤고, 그리고 지금도 이것을 주저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단계 성장의 엔진을 제대로 못 밟고 있는 거예요. 축척의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청와대 경제과학 특별보좌관 이정동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거예요. 중앙주도의 일방적 진단과 해법이 아니라 21세기형 국정운영 방식은 자치와 분권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2단계 로켓 엔진으로 우리는 날아올라야 된다. 다음, 저는 정당이 키워낸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을 봅니다. 이런 정치 얘기 해볼까 합니다. 정치 선진국 독일, 정치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정당에 가입해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거기서 정치적으로 단련되고 검증됩니다. 우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14세부터 시작했어요. 게르하르트 슈레터 전 총리 19세에 시작했어요. 헬무트 콜 총리 16세에서 시작했어요. 그들은 지역당에서 출발했고 당원 가입을 청년 시절부터 했고, 그래서 그들이 쌓여진 청년위원회 이런 것을 통해서 키워졌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총리까지 가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 최연소 그 34세 핀란드 총리 산나 마린 20세부터 정치 수업을 밟아서 시의원부터 총리까지 간 거예요.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현역 단체장 최초로 최고위원에 당선됐어요. 국회의원이 당 지도부를 구성해왔던 지금까지 불문율이 깨진 거예요. 2년의 임기 중에 3분의 1도 못 채운 7개월의 짧은 임기였지만 중앙 정치권에서는 미처 생각지 못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했어요. 현장감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들고자 했어요. 이를테면 필수 노동자라는 거 지금 다 알려졌죠. 필수 노동자라는 말을 최고위원회 제일 먼저 쓰고, 그 지원 조례가 지방정부에 있다는 것을 사례를 소개하고 당대표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때 당시에 한참 배달 그 노동자들,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사고 현장과 그 택배 현장을 가시도록 했고, 지금은 입법화까지 만들어졌어요. 비대면 시대에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유럽에서 갖고 있었던 에센셜 워커라는 것을 우리나라 말에 필수 노동자라는 걸로 했고, 그리고 그 필수 노동자 지원을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캠페인을 처음 시작했어요. 제가 많은 얘기를 부르짖었지만 그중에 그나마 제도화된 것 몇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러한 도전이 저는 그 조직 문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기반을 가진 당원들이 앞으로도 중앙당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고위원 출마할 때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매기론을 얘기했어요. 매기 하나가 연못에서 막 휘젓고 다녀야만 그 전체 연못의 생태계가 건강해진다. 여의도 정치로만 이루어진 것은 절대 새로운 시각을 보기가 어렵다. 현장의 얘기, 민생의 얘기를 다양한 각도로 담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저는 다양한 기반을 가진 당원들이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12월 9일 날, 지난해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때도 물론 제가 이것을 위해서 앞장서 뛰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죠.
32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도 전에 만들어진 법을 지방자치 만든 30년 만에 고친 거예요. 지방자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이를테면 기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거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 형태는 기관 대립형이에요. 시장이라고 하는 집행부가 있고 의회라고 하는 또 견제 의회 대의민주주의의 의회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방정부로 와보면 단체장 중심형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지방 실정에 따라서는 내각제와 유사한 기관 통합형 구성 형태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의회 중심적이에요. 이를테면 주민이 의원들을 시의원들을 선출하고 그 시의원들이 또 의장을 선출하고 의장이 단체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렇게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 모델만 있었는데 그걸 다양한 모델을 쓸 수 있게 기관 구성을 다양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주민 투표를 통해서 그 의원들을 뽑고 의원들이 그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주민의 선택권이 넓어진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시골 같은 경우 굉장히 그 단체장이 역량 있는 사람을 모시기도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인식에 의해서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에서 시장을 초빙해 와요. 우리 지역 출신의 중앙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현장에서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을 초빙해 오는 거예요. 임기 내에 당신이 우리 지역의 시장이 돼달라. 선출을 뽑은 것보다 훨씬 유능한 사람을 모셔올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현재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에요. 주민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로 늘어났습니다. 또 지방의회의 강화도 또 눈여겨볼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 있게 될 그 민선 8기에 해당되는 여기에 의원들은 뭐를 둘 수 있냐면 전문 인력을 둘 수 있어요. 정책보좌관처럼. 그래서 의원 2인별로 한 명의 전문 인력을 둘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구성되는 이 새로운 의회는 2023년까지 1875명의 지역 인재들을 정책보좌관으로 더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뽑으면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라든지 조례 제정의 전문성을 또 가미할 수 있고 그들이 커서 또 지역의 새로운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저는 지방자치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회의 창이 됐다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을 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죠. 지역에서 저는 새로운 풀뿌리 정치인들이 그래서 계속 키워지기를 바라고 양산될 수 있는 제대로 육성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매한 이상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또 전문가적 학식을 갖췄다고 해도 현장과 결합되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지역에서 정치한다는 것 아주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것부터 조율하고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이 정치적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동네 초등학교 여기에 방과 후 학교 하나 개설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조율하는 것이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런 과정을 제대로 알아야만 돌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과정을 해결해가는 사람을 지켜보면서 그 사람의 정치적 역량, 됨됨이를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렇게 그 지역에서 훈련받은 정치적 일꾼들을 길러내는 구조, 그들이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성과를 만든 것들을 우리의 정치적 동력으로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 여기에 우리 정치 희망이 있다고 봐요. 이것은 저에게 큰 도전 과제입니다. 우리 정치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조선 500년 동안 성리학으로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 문제로 또 사색당파로 날밤을 새는 동안 백성의 삶은 피폐해지기 짝이 없었어요. 여의도에서 그들만의 리그로 펼쳐지는 정치 게임은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소상공인과 우리의 양극화된 현실의 문제는 점점 더 깊어지지 않았는가. 현장의 문제를 늘 검증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당이 운영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현장에서 다양한
정책적 검증을 통해서 길러진 정치적 리더십이 궁극적으로 책임 있는 지도자의 위치로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자치분권이고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스몰 베팅을 통해서 스케일업함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바꾸는 위대한 동력 자치분권에 있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한테 중앙정부의 권한을 달라는 얘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 일에 오늘 여기 참여하시는 우리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의 지역의 우리 젊은 민주당 그 정치 지도자 여러분들에게 보다 희망적인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